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별 진단. 자기애성 성격의 기술적 특징은 자기애성 성격 방어가 있는 다른 성격 병리와 구별된다. 모든 성격 방어는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로 자기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은 자기 존중감을 보호하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종류의 성격 장애 내담자도 자기 존중감을 보호하거나 고양하기 위하여 두드러진 성격 방어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자기애성 성격 방어는 본질적으로 비자기애성 성격 구조 위에 있다. 이들은 이 책에서 쓰이는 좁은 의미의 자기애성 성격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강박성 성격의 완고함과 반항성은 강한 자기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록 두 성격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차갑지만 강박성 성격의 경우 자기애성 성격에 비해서 대인관계가 훨씬 안정되고 깊이가 있다. 또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가치체계가 일반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데 비해 강박성 성격은 도덕성을 엄격히 고수한다. 여기 조금 보완 설명을 하면 자기애적이라고 한다는 자기애성이라고 할 때는 이 용어가 너무도 광범위하게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할 때는 아주 좁은 의미예요. 아주 심각하게 병리적인 그랜디오스 셀프를 중심으로 한 단단한 자기중심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게 이런 엄격한 의미에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지만 자기애적 방어를 쓰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 자기애적 방어를 써요. 그렇다고 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애적 방어하고 자기애적 성격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또 자기애적이라고 할 때는 자기애적 환자라고 할 때 꼭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프리에더펄 환자 전체를 자기애적 환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르시시스틱하다 말은 프리에더펄이라는 말, 그 전 오이디푸스 기에 있는 사람은 전부 나르시시스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자기애적이라고 할 때 이게 프리에더펄 레벨에 있는 환자, 그러니까 분리개별화가 덜 된 환자 층 전체를 자기애적이라고 불러요. 많은 경우에. 보드라인 포함해서 분리개별화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이가 성격이 어떤 유형이거나 할 것 없이 분리개별화가 덜 된 사람은 자기애적이다. 그러니까 아브젝트 러브, 대상 사랑을 충분하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애적이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에만 갇혀 있어서 대상을 독립된 인격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애적인 레벨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아주 심각하게 그랜디오스 셀프를 가져서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 그룹만을 따로 세퍼레이션 해가지고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그런 진단명을 주는 그룹을 형성했다. 이제 이렇게 아티피셜하게 만들어놓은 그룹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이게 비슷한 모양을 지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 그룹은 아닌 사람을 또 많이 있다. 그리고 다른 성격 장애자 중에도 자기애적 방어를 쓰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폭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를 만날 때 너무 이렇게 합리적으로 리스너블하게 어떤 감별 시스템만 가지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버랩되고 중복되고 여러 측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이분에게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종합적으로 그냥 보시면서 컨테인하면서 가도 괜찮지. 이때 꼭 내가 감별지다라고 완전 이 사람은 어느 쪽이하고 내가 못 박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근데 이분이 다른 성격 장애 가지신 분에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성 성격 장애자의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 이렇게 내가 비교하는데 내가 가진 지식들이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리지드하게 내 환자는 어느 쪽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관찰은 상당히 맞다고 보여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가치체계가 일반적으로 타락하기 쉬운데 강박적 성격은 도덕성을 엄격히 고수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강박이라는 것도 또 보면은 모든 질병에 모든 심리적인 어려움 속에 강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반화하기는 힘든데 보통 강박성 성격 장애라고 할 때는 그래도 도덕성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쪽인데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 경우는 가치체계가 거의 없다는, 그게 가치체계가 없다는 건 슈퍼이고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아주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슈퍼이고라는 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서 어렵긴 한데 어쨌든 도덕률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게 자기애성 성격 장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 부분 공감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극심한 사례가 반사회성이나 그 사이코패스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런 사람들은 도덕성이나 이런 가치체계, 도덕적 가치체계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조폭 단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네. 심각한 반사회적인 그룹에 가면은 도덕성을 가진 것은 비난의 대상이에요. 너는 아직도 사회 물이 덜 떨어졌어. 라고 얘는 혼나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슈퍼이고는 다른 슈퍼이고예요. 그러니까 슈퍼이고라는 말이 어떤 여러 가지로 쓰이긴 하는데 보통 사회적인 기준이라고 할 때 그 사회가 이 사람이 어느 사회에 속하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현상이 지금 극단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양심이나 문제나 자아 이상을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게 개념적으로 슈퍼이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거 좋고 나쁜 게 아니고 묘하게 이 도덕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전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꼭 도덕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슈퍼이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이고가 형성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혼나기 싫어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안에 슈퍼이고로 형성이 됐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 아버지가 합리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내 슈퍼이고는 굉장히 도덕적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합리적이 아니고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슈퍼이고는 어때요? 너무 정직한 것으로 슈퍼이고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거짓말하세요 했다가 아버지한테 뺨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 슈퍼이고는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야단 맞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가치체계가 바뀌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슈퍼이고가 양질의 슈퍼이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양질이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 슈퍼이고가 어쩌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다 슈퍼이고가 없다. 이 개념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게 뭐냐면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슈퍼이고가 생후 1년 내에 이미 생겨난다고 보죠. 그 슈퍼이고는 뭐냐면 도덕률하고 상관없는 슈퍼이고라니.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것과 부모의 관심 못 받는 건 아주 어린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 따라가야 된다고 한다는 기준이 이미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도덕이 아니고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그 안에 미약 하나만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 슈퍼이고하고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어떤 도덕적인 슈퍼이고, 프로이드도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어느 때의 슈퍼이고냐에 따라 다른데, 도덕률을 대표한다고 합리적인 리슨에 따른 슈퍼이고를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프로이드도 나중에 가면 하시한 슈퍼이고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혼란을 가져오는데, 문제는 자기성 성격 장애인 경우에는 도덕률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가치체계가 없는 게, 아까 얘기한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거짓말을 못하는 게 바보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가치체계가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폭력적인 사회에 사는 사람은 같이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거기서 바보 취급을 당하죠. 또 건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은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비판받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기준 자체가, 건강한 사회적인 기준을 가진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진 사회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슈퍼이고도 거기에 걸맞는 슈퍼이고가 형성이 된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조폭사회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그 조폭사회의 규율에 따르는 거가 그게 슈퍼이고가 되잖아요. 그 절대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선악하고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고 인간적인 배려를 하는 것은 거기서는 파문감이죠.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우리 조직에 있을 수 있어?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남은 생각들 조금 나누죠.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남아있는지, 오늘도 상당히 헤비한 케이스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애적과 자기애성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두고 설명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뒤에 더 읽어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히스테리 환자나 강박성 환자도 실은 자기애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와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히스테리는 뭔가 이제 히스테리만을 갖는 어떤 자기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기애성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은 이제 자기애성 환자들은 굉장히 차갑고 빈틈없고 계산적이다. 해서 강박증 환자들도 실은 그 근본은 굉장히 도덕성을 또 엄격히 또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애적과 자기애성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애적 방어를 쓰는 것과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좀 다르다라는 그걸 구별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 예, 그거 구별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뒤에도 이렇게 쭉 나오긴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애적인 모습을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다 자기애성 환자는 아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그거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용어가, 그러니까 시멘틱한 문제, 용어상의 문제가 보더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보더라인 성격, 경계선 인격 장애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더라인 발달 레벨에 있는 사람을 전부 보더라인이라고 하니까, 자객적인 사람도 보더라인도 있고 강박성인 사람도 보더라인 레벨이 있고 이렇게 혼용하는 것처럼 이 용어가 그렇게 넓게 쓰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자객적이라는 말도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말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 자기애적 방어라고 쓸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애적 방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달 레벨을 보면 자기애적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쓸 때는 자기애적이라는 것을 프리에더펄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쓴다. 그래서
셀프 사이콜로지나 현대 정신문에서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라고 쓸 때, 자기애적 전이라고 쓸 때는 여기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에더퍼란 단계까지 대상 전이가 일어나기 전에 전이를 자기애적 전이라고 한다고 할 때, 이때 자기애적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 수준이 아직 분리개별화가 되기 이전 상태의 심리 구조를 가진 사람들 전부 자기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성격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발달 레벨이 아직 그 시점에 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라는 좁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 자기애적은 아직은 충분하게 대상 사랑을 할 만큼 아직은 이자관계의 정서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 전체를 자기애적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보드라인 개념을 넓게 쓰는 것하고 마찬가지 자기애적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넓게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개념 구분을 안 하고 책을 읽으면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친절하게 이거 설명을 안 해주니까 같은 용어인데 여기에서는 이 얘기 저 얘기니까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또 다른 선생님도 잠깐 나누죠. 저도 계속 컴버그 책을 공부 이렇게 하면서 대체 점점 더 모호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경계에서 명확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도대체 이게 이 건강 저게 저 건강 같고 자기이란 말도 되게 혼돈이 왔는데 혼동스럽죠. 네.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제 명료해지는 것 같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제가 알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용어가 좀 이렇게 성격장애 쓰는 용어하고 수준에서 쓰는 용어하고 이런 혼용하면 다들 힘들어 할 텐데, 그죠? 그래,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언어 통일이 안 되는 상태에서 혼란을 겪어요. 그러니까 바벤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은 언어가 너무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우리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게 통일된 의미로 쓰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가 특히 학파 간에 쓰는 용어가 각각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용어로 쓰기도 하고 같은 단어를 가지고 또 다른 의미로 다 해석을 각자 하니까. 그리고 아티클을 쓰는 사람은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게 독창성을 나타낸다고 하다 보니까 각인각색의 의미 부여가 일어난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이 사람은 이런 의미로 썼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식별이 돼야 이제 글을 좀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 이 사람 새로운 아티클 읽을 때마다 다 혼란스러워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놓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이분들도 애쓰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임상 상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데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적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의 성이라고 하면은 그런 기질이 계속 남아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자기의 성이 아니라 자기의 성격 장애라고 할 때는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성격 장애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자기애적이라고 나르시시스틱이라는 자기애적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 사람의 정서적인 성숙 단계가 아직 분리개별화가 되기 이전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자기애적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기 성격 장애가 아닌 사람들도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아직도 의존적이고 독립적이 되지 못한 이런 인격을 다 자기애적인 인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넓게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들으니까 더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함부로 또 이 용어를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이 통전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 같지만 또 한편으로 돌아서는 또 이거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지고 그래서 와 이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임상 경험이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쓴 컨버그는 도대체 이 정도 되려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정도라면 과연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네. 내가 봐도 이분 평생 이 작업을 하고 지금도 강연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이분도 혼란스러운 건 똑같아요. 이분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게 이분 안에서도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워요. 짧게 요약해서 사람들이 전달한다는 게 책을 한 권 쓰는 것만큼 더 어려워요.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이센셜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개념의 혼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오늘도 잘 듣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